안녕하세요. 백목사의 기독교적 저출산 대책. 지난 2023년 월간 교회 성장 7월호에 저출산 대책에 대한 특집 여러 이제 기사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이제 과거로가 돼가지고 지금 7월인데 지난 이제 호수가 돼서 현재 이 책을 살 수가 없어서 제가 인터넷에 이 파일을 받아서 한번 내용을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저출산 극복 교회 사역, 저출산 이유가 무엇인가? 이게 진행은 방현미 편집장이 진행하셨고, 이제 여러 이제 젊은 사람들이 3040 젊은 세대들이 이제 인터뷰에 참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3년에 합계 출산율 2.00명에서 2022년 합계 출산율이 0.78명으로 최근 5년간 1명 이하의 현실을 마주하며 월간 교회 성장에서는 실제 젊은 부부의 가정들의 자녀 출산과 육아의 현실적 어려움은 무엇이며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실적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실한 얘기를 나눠보았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젊은이들에게 이제 물어본 겁니다. 파트 1. 왜 저출산이 문제라고 하는가? 이제 현집장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최근 저출산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자, 이분은 이제 기혼자인데 자녀가 없는 기혼자인데요. 요즘 사람들은 개인의 워라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내일도 해야 하고 또 퇴근에 나의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다들 있는 것 같아요. 또 이분은 이제 직장 대리인데 사회적인 구조가 아이를 낳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고학력 시대로 공부를 오래 하다 보니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 아이를 많이 낳는 것도 어려워졌어요. 또 사회 자체가 결혼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식구들을 책임져야 하는데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결혼뿐 아니라 출산도 거리는 시대가 된 거죠. 저출산 문제로 아이들 많이 낳아야 한다고 하지만 노키즈 전 어린이 제한구역이 생겨난 것을 보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문화가 퍼진 것도 있습니다. 문화 자체가 출산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분은 이제 다둥이 엄마예요. 다둥이 맘인데 다들 마음에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운다면 옆집 아이보다 우리 아이가 더 좋은 것을 먹고 있고 배워한다는 생각에 임신과 출산을 시작도 못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1인당 육아비용이 많이 드니 둘째, 셋째를 낳을 엄두도 못 내는 거죠. 다 부모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사실 오랜 기간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온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인식을 바꾸는데 교회가 앞장서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긍정적으로 바뀔 것 같아요. 자, 이번은 이제 직장 대리인데요. 저출산 문제는 모든 공동체의 존폐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치교육 모든 시스템이 전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누군가 개인적으로 아이를 낳고 말고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뿐 아니라 모든 사회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은 이제 직장맘이에요. 중국이 세계 강국으로 떠오른 이유 중 하나가 인구 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통계를 보면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중국에서 인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인구 변화에 따른 중국의 세계적 입지 변화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그와 연장선에서 생각해 보면 나라 인구 감소는 국력이 약해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이게 지금 통계청에서 나온 국가별 인구 자료인데 인도가 1위네요. 14억 2,862만 8천. 그 다음에 중국이 14억 2,500, 한 300만 명이 이제 중국이 적네요. 그 다음에 미국 3억 3천, 인도네시아 2억 7천, 파키스탄이 2억 4천이네요. 한국이 5,155만 8천 명. 파키스탄이 2억 4천이라는 게 상당히 놀랍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둥이 직장맘. 실제로 출산해 아기를 안아보기 전에는 아기를 낳아 우리에게 찾아오는 행복이나 긍정적인 영향을 모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물론 아이를 낳으면 생기는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부정적인 영향만 극대하여 그것에 집중하는 것 같아 안타까워요. 그래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에 대한 긍정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이를 낳아보면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그 가장 큰 문제는 출근 시 아이 돌봄에 대한 문제예요. 둘째 낳고 복직을 위해서 베비시터 비용을 알아보니 일명 돌봄에 월 240만 원 정도가 필요했어요. 이런 경쟁인 부분을 먼저 고민하게 되면 당연히 아이 낳는 것을 꺼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베비시터 한 명이
월 240만 원 정도가 된다면 웬만한 뭐 직장인 월급 정도를 줘야 되는데, 결국 맞벌이 부가 한 사람이 버는 거는 거의 베이비시터에 때 돌아가는 뭐 그런, 뭐 이제 직장에 따라서 급여가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담이 크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질문인데요. 사회자가 예전에 비해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자, 이제 이분은 지금은 이제 공부하고 취업하고 뭐 하면은 결혼 준비를 끝내면 40대가 된다. 저는 돈이 하나도 없는 신학생이기 때문에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교육 정도 사례가 50만 했는데 뭘 몰랐으니까 결혼한 것 같다. 저는 저 연봉 5천만 원 사람이 하나도 안 쓰고 10년간 모아도 서울에서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준비가 다 되면 결혼한다 생각하면 당연히 늦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른 분은요, 생각의 문제라고 봅니다. 만약 결혼하고 나서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결혼을 겁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결혼하면 많은 것들이 바뀌죠. 특히 여성들은 출산까지 하면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다라는 말을 합니다. 또 오히려 교회 청년들의 결혼이 더 늦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 친구들의 경우는 자신이 세운 계획에 맞춰서 대수살 이뤄가는데, 교회 친구들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친구들과 같이 몰려다니다 보니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더 없는 것 같아요. 또 한 번은 결혼 연령이 늦어지는 것은 우리나라가 특히 경쟁 구도가 심각하기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성인은 직장에서, 우리나라 모든 경쟁 구도 사회예요. 대학 입시를 위해 어려서부터 경쟁하는 것도 모자라 직장에서도 끊임없는 자기 개발과 실적 경쟁을 해야 해요. 그러다 보니 결혼은 빚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또 한 번은 미국 미치가 아이들에게 지원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도 집마다 기본적으로 자녀를 셋씩 낳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미국은 왜 지원이 없어도 아이를 많이 낳지? 하고 생각해 봤어요.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아이들이 사회로 나오는 시기가 빨라요. 입세 이후에 부모에게서 독립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자연스레 사회에 빨리 진출하고 결혼도 더 빠른 것 같아요. 반면 우리나라는 대학생 때 부모에게 용돈 받는 청년들이 많죠. 만약 대학에 다니더라도 부모로부터 독립된 생활을 하며 사회로 나오는 시기가 빨라지고 스스로 실패도 경험해 보면서 자립하게 되면 결혼 시기도 좀 당겨질 것 같아요. 또 한 번은요, 남자의 경우 결혼하면 가정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준비해야 결혼할 수 있는데 취업의 어려움 등 현실 때문에 더 늦어지죠. 반면 여자의 경우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삶의 목표가 현모양처였다면 그것을 위해 준비했겠지만 지금까지 사회에서 이런 것들이 단절된다는 두려움에 망설이게 되는 거죠. 특히 출산하면 육아에 집중해야 하고 5, 6년 후에 다시 사회로 돌아올 때를 생각해서 지금 조금이라도 더 이루고 싶은 겁니다. 결론적으로 결혼량이 늦어지는 것은 두려움이 작용한다고 생각해요. 또 한 번은요,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여성들의 눈이 높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건 당연해요. 정말로 가정에서는 직장에서도 성공하고 싶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죠. 그러나 위에선 그에 맞는 완벽한 남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재정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리고 자녀 영역에서도 뜻을 모아 동참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찾다가 시간은 흐르고 나중에 그나마 나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인식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온 가족이 건강한 가정이 되도록 힘쓰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좋은 아빠,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건강한 가정이 되기에 힘쓴다면 당연히 자녀들도 부모님처럼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는 결혼하라고 하지만 부모의 모습을 보면 결혼 생활이 행복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엄마를 보면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남편을 회사에 보내고 집안 정리를 좀 하면 아이들이 오고 또 저녁 시간이 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을 자녀로서 30년 넘게 봐오니 자신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결혼에 대한 기대감도 없이 미루다 보니 40대쯤 되어서 이제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합니다. 통계를 보니까 10대, 20대 여성 중 60% 가까이 결혼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 통계가 나는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다라는 뜻으로 느껴져요. 이렇게 됐습니다. 가족에 대한 의견이 비혼, 독신, 비혼, 동거, 무자녀, 비혼, 출산. 이게 이제 2015년에서 2020년 5년 사이인데
다 올라갔죠. 다. 비혼 독신이 37에서 53으로, 비혼 동거가 25에서 45.6으로, 무자녀가 이건 이제 20대가 특히 더 높네요. 그렇죠? 예. 전체로는 비혼 독신이 30에서 34가 됐는데 20대는 특히 37에서 53.0으로 올라간 거죠. 예, 이게 원래도 높았는데 더 높아진 거죠. 20대가 특히 젊을수록이니까 더 결혼에 대한, 가족에 대한, 자녀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이 더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자, 이제 다음 질문입니다. 결혼을 결정할 때 고민했던 것과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한 번은요, 현실적으로 가정 경제를 책임질 수 있는가? 라는 거죠. 이분은 이제 교역자인데, 시험을 준비하고 결혼식 준비하는 과정이 또 바쁘고 힘들었다. 그 다음에 한 번은 결혼 당사자인 우리가 주도적으로 결정하지 못했던 것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부모들이 다 결정하고 하다 보니 그런 일이 있었고, 또 한 번은 결혼을 결정할 때 고민을 많이 했던 건 과연 이 남자에게 나를 의탁 해도 되는가였어요. 저희는 기독교 중개업인 크리스천 데이트로 만났어요. 그러다 보니 내 평생을 진짜 믿고 의지해도 되는 존재인지가 제일 큰 고민이었죠. 그것을 놓고 한 달 동안 큐티함을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밭에 감추인 보아라는 말씀을 주셔서 믿고 결혼했습니다. 아이 셋을 낳고 키우는 지금은 가끔 하나님 밭에 감춘 보 언제 밭에서 나오나요? 하면서 웃기도 하죠. 정말 어른들이 소통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양가 부모님들은 허례식 빼고 서로 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마찰이 생겼죠. 우리와 개념이 다른 어른들의 방식을 이해하기 쉽지 않았어요. 또 한 번은요. 저는 이미 5, 6년 정도 연애했기 때문에 남편과 결혼하는 것은 자연스러웠어요.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양측 부모님의 의견을 조율하는 거였어요. 그리고서 신부로서 가장 고민은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이었어요. 나이도 없고 직업 특성상 결혼식도 많이 다니다 보니 결혼할 때 원하는 취향이 확고해졌어요. 원하는 곳에서 시간 올리고 입고 싶은 드레스를 웨딩 촬영도 원하는 분위기에서 찍고 싶어 가장 고민했던 것이 그런 업체를 찾는 것이 어렵습니다. 또 한 번은요, 저의 경우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걸 고민했습니다. 보통 엄마들은 딸에게 아내로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알려주는데 아버지들은 아들에게 남편의 모습을 가르치지 않아요. 저희 아버지는 평생 일만 하시는 성실한 직장인의 모습만 보여주셨어요. 누구도 이 시대의 아버지상, 아버지 역할 롤 모델을 저에게 보여주지 않았죠. 저희 아내는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사역자의 남편으로서 어떻게 해야 아내가 사역을 잘할 수 있을까? 아내가 꿈을 접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줄까?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결혼 준비 기간은 저 스스로 남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하고 정립하는 시간이었어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은 누군가 제게 물어보면 아내가 직장 많을 때 남편이 어떻게 하는지 저의 경험을 조언하기도 해요. 어려웠던 것은 결혼 이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새로운 관계였습니다. 아내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신혼집을 처가 5분 거리로 정했어요. 아내의 직장도 그렇고 아무도 모르는 동네에서 시작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이 조금 섭섭해 하셨어요. 우리 둘이 결혼인데 이런 것까지 두 사람이 생각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았어요. 자, 이제 파트 2인데요. 결혼 생활과 출산 그리고 현실입니다. 사회자가 결혼 후에는 무엇이 가장 힘들었나요? 한 번은요. 저는 결혼 전에 중고등학생을 가르쳤기에 아이를 낳는 것에 겁을 내진 않았어요. 단순히 많이 낳아서 재밌게 살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첫째를 낳고 보니 매우 무모한 생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대학원을 다니면서 첫째를 출산했는데 육아하면서 논문 쓸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어요. 성격상 맡은 것을 완벽히 해내야 하는데 육아육 공부 그 어느 것도 완벽하게 하지 못하는 모습에 다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또 다른 어려움은 출산은 원래 하던 일로 돌아갈 수 없었다는 점이에요. 회사에서 아이를 낳았으니 이번 프로젝트에서 빼준다며 굉장히 배려하는 듯 말했어요. 사실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빠져서 내가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치열하게 함께 했는데 왜 나만 빠지지? 왜 나만 뒤처지지? 하는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들이 결국 아이에게도 영향이 갔어요. 정말 무척 속상했어요. 그 후로 셋째까지 낳고 나니 손이 많이 부족했어요. 육아휴직을 해도 셋을 챙기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이런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만약 아이가 하나 있다면 우주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아이가 많아질수록 힘든 건 사실이에요. 욕심을 버리고 편히 키우면 되는데 첫째 하나만 있을 때 편히가 안 됐던 거죠. 셋째까지 낳고 나서야 깨달은 사실입니다. 또 한 번은요.
저의 경우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컸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이니 잘할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키울 만하니 보내주셨을 거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현실에 부딪혀 보니 정말 어려웠어요. 또 아무래도 목사이다 보니 설교를 준비할 때 목숨을 걸고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에는 아이들이 울고 있고 또 집안일도 도와야 하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설교 준비만 할 수 없었어요. 자녀를 정말 잘 키우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자녀를 걸림돌로 생각하는 모습을 보며 회개도 많이 했습니다. 또 한 번은요. 저는 원래 혼자 책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이들과 밖에 나가 놀고 소통해야 하니 참 힘들었어요. 정말 우리 아이들은 사랑하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아내만큼은 아니라도 저도 당연히 육아와 사역 모두 잘하고 싶죠. 청년부를 맡아 사역할 때 모임을 하다가 7시만 되면 인사하고 집에 가서 아이를 돌봐야 했어요. 아무래도 목회자로서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놔야 한다는 부분이 참 아쉬웠어요. 또 한 번은요. 출산 후 가장 힘들었던 것은 낳긴 낳았는데 어떻게 키울지 전혀 모른다는 거였어요. 조리원에서 집으로 온 날 시어머님이 맛있는 미역국을 끓여주셨어요. 남편은 저를 배려한다고 어머님을 가시게 하고 출근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덩그러니 갓난아기와 둘이 집에 남았는데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난처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날 우는 아이를 놓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안고 잤어요. 그때부터 첫째가 손을 타서 몇 개월간 정말 많이 고생했어요. 또 한 번은요. 저는 결혼하면 셋을 낳자고 했고 남편은 하나만 낳자고 해서 두 사람이 합의 본 게 2명이었어요. 어쩌다 지금은 셋이 됐네요. 그때 무슨 용기로 셋을 낳자고 했었는지 모르겠어요. 출산해보니 아무리 전문가가 뭐라고 말을 해도 내 아이에겐 적용이 안 된다는 점이 정말 힘들었어요. 한 배에서 나와도 정말 아이마다 천차만별로 다 다른 성향이에요. 첫째 때 됐던 것이 둘째, 셋째에겐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매번 처음처럼 육아했어요. 그리고 아무리 남편이 같이 육아를 하더라도 뭐가 필요한지 잘 눈치채지 못할 땐 정말 서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남편도 저도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또 한 번은요. 저는 출산 안 해서 모르지만 결혼 후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남편과 생활 방식이 너무 다르다는 점이었어요. 저는 아침형 인간, 남편은 저녁형 인간이다 보니 서로 함께하고 싶은 시간대가 달랐죠. 지금도 서로 시간을 맞추는 것이 좀 어려워요. 자, 사회자가 자녀를 낳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한 분이 가장 큰 책임은 그것은 책임감이 무거워진다는 것 때문이에요. 분명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주는 행복이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부부가 생활하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 짊어져야 할 책임감과 짐이 늘어난다는 생각 때문에 낳고 싶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는 아직 하고 싶은 것 그리고 해야 할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일하는 분야에서 좀 더 깊은 공부를 하고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취미생활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임신하는 순간 이 모든 것이 멈춰져야 한다는 것이 망설이게 돼요. 만약 아기를 낳는다면 환경을 좀 더 안정적으로 다져놓은 후에 생각해 볼 것 같아요. 부모가 먼저 안정적인 상황이 돼야 아이들에게도 부모의 스트레스가 덜 가기 때문이에요. 저도 아이들을 가르쳐 본 입장에서 아이들을 보면 정말 부모가 보여요. 아이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기 전에 먼저 부모가 재정적, 정신적으로도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아이를 낳으면 부모의 안 좋은 영향들이 아이에게 그대로 가서 죄를 짓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 또 사회자가 질문합니다. 직장맘인 경우에 자녀를 낳는 애로가 무엇인가요? 현재 스타벅스 관리자로 있다가 육아휴직 중인 상태입니다. 회사에서는 모성 보호제라고 휴직이 끝나도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하루에 5시간 정도로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근무 매장도 집과 가까운 지역으로 배정해 주기도 해요. 그런데 막상 발령받아 가는 매장에서는 그런 직원을 반기지 않아요. 저희 회사의 경우 일주일 전에 다음 주 근무표가 나와요. 탄력적으로 일주일에 2번 휴무를 정하지만 쉬고 싶은 날은 모두가 다 같은 날이에요. 만약 아이들을 위해 공휴일이 쉰다고 하면 과연 어느 동료가 이런 직장맘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줄 수 있을까요? 말이 좋아 탄력근무지 현실적으로 직장맘으로서 피부로 와닿지 않아요. 오히려 마치 모두에게 민폐덩어리가 되는 느낌마저 들 때가 있어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갑작스레 생기는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 급하게 조퇴를 하거나 휴무를 신청하면 탄력적으로 수행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아이가 아프거나 일이 생겨 급하게 가야 할 때 믿고 재택근무를 허락하는 거예요. 그런 실질적인 도움이 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미취학 아이들에게 지원이 많은 편이에요. 특히 어린이집은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맡길 수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 정도까지는 등하교 때도 도움이 필요한데 좀 더 신경 써서 지원해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은요.
지난주는 아이들이 아팠어요. 그때 가장 두렵던 것은 아이들이 입원하면 어떻게 하지? 였어요. 왜냐면 아이가 입원하면 24시간 보호자가 함께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평상시에는 부부가 함께 스케줄을 조정하며 아이를 돌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입원하면 부모 중 한 사람은 24시간 보호자로 병원에 들어가고 한 사람은 집에 남는 아이를 돌봐야 해요. 만약 내가 아파서 입원하는 거라면 회사에서 병가라도 받지만 자녀가 아플 때는 병가채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자녀가 입원했을 때 자녀 병가 제도가 있다면 직장맘들이 조금 한시름을 놓을 수 있지 않을까요? 또 한 번은요. 제도도 만들어져야 하지만 제도를 실행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육아휴직 제도가 있어도 못 쓰는 분위기 같은 것이 대표적이에요. 그리고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지죠. 학원뿐만이 아니라 보육 때문에 보내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지원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번은요. 교육도 필요하고 좋지만 시간상 아이들을 돌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어려움이 많아요. 등원보다 출근 시간이 빠르고 퇴근 전에 아이들이 끝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나 고민이에요. 남편들의 육아휴직은 분위기도 문제지만 휴직할 경우 가정경제에도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선뜻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부모는 아이를 제대로 못 돌보면 죄책감이 생기고 반대로 함께 시간은 보내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남들처럼 못해주는 것이 마음 아프니 어떤 경우라도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자, 또 한 번은요. 어떤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일 잘하고 좋은 남편 만나면 결혼할래? 그러면 아이도 낳을래? 그렇게만 한다면 결혼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환경이 개선되면 인식도 개선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 서울시에서 종일 놀림죄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아래 댓글에는 아이를 하루 종일 감옥에 가둬둘 것인가? 라는 이야기가 압도적이었어요. 저는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단순히 아이를 맡기는 보육기관의 시간을 늘리는 것보다 엄마 아빠가 정서적으로 가까이 있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은 일정 시간 일하면 다음 11시간 정도는 법적으로 쉬어야만 합니다. 모든 기업에서 똑같이 적용돼요. 부모들은 그 시간에 가정에서 아이들과 정서적 교감을 갖고 다시 직장으로 갑니다. 이런 제도를 보면 그 핵심 기반을 정서에 두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적용해 본다면 내가 속한 직장 주변에 어린이집이 생겨야 합니다. 언제든지 바로 달려가서 제어 케어가 가능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경계가 가까워지는 겁니다. 직장과 어린이집이 연결돼 있어서 때로는 같이 제휴하며 활동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대기업이나 소수기업은 직장 어린이집이 있지만 이런 제도가 보편화된다면 더욱 좋겠죠. 교회가 그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파트 3인데요. 자녀 출산을 위한 우리의 과제인데요. 자, 사회자가 자녀 출산을 위해서 교회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은 무엇인가요? 저는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정이 소중하다는 것을 인지하면 그것을 근간으로 아이를 낳고 우리가 함께 사회를 건강하게 이끌어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긍정적인 인식 변화를 이끌어 줄 필요가 있어요. 출산 전에는 결혼과 출산에 대해 긍정적으로 효과를 생각해 볼 겨를이 없기 때문이에요. 결혼 가정의 긍정적인 역할들을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교회가 인식 전환에 애써주면 좋겠어요. 앞에서 아이들을 감옥에 가둬둘 것이냐라고 했지만 사실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아이들이 즐거워한다면 그것이 감옥일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나라는 악기나 예체능을 배우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요. 한순간에 반짝 의미가 없이 돈을 풀기보다는 그런 곳에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피아노같이 악기들을 배우고 생산성 있는 활동을 한다면 그것은 감옥이 아니라 좋은 돌봄이 될 수 있어요. 또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오고 싶은 곳으로 인식되면서 교회의 높은 장벽을 낮추고 복음 전도의 기회가 될 거예요. 자, 딴 번은요. 다음 세대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재정을 지원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함께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까지 포함해요. 특히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은 매우 부족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양보해야 하는데 아이들을 위해 공간을 양보하겠다는 곳은 아무도 없어요. 한국교회, 교회학교와 청년 세대가 급격히 주로 없어질 수 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내가 불편하니까 굳이 감당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다음 세대에 대한 지지를 보내고 공간 재정 등을 계속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80년, 90년대에 교회가 부흥했을 때에 크리스찬 가정의 건강한 아버지상을 이야기해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버지 학교라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결혼을 왜 하는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사는가? 아빠는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그런 것을 배울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낳아야 하는지 배울 필요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그런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면 좋겠습니다. 또 한 번은요. 다음 세대의 사역을 잘하는 교회들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교회 모든 사역이 다음 세대에 중점을 둔다는 겁니다. 아예 다음 세대에 포커스를 맞춰서 교회 모든 것이 돌아가요. 당진 동일교회는 매일 2,000명의 아이가 교회로 와서 방과후 교실을 해요. 용인제일교회는 교회를 건축할 때부터 지역사회 아이들이 교회에서 마음껏 놀고 공부하고 다양한 것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설계했어요. 제가 섬기는 교회도 다음 세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교회 자체가 다음 세대를 중심으로 맞춰져 있진 않아요. 정말 다음 세대를 살리고 싶고 저출산 문제에 대해 교회가 앞장서고 싶다면 우리 모든 포커스를 다음 세대에 맞춰야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자, 또 한 번은 우리나라는 출산하면 지원이 꽤 많아요. 또 교회에서도 재정이나 물품 등을 지원하는 곳이 있죠. 그러나 아이는 출산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부터가 더 장기적인 문제의 시작이죠. 특히 맞벌이 부모들이 육아에서 첫째, 경제적인 부담, 둘째, 과연 아기를 믿고 맡길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부분을 지원해주면 좋겠습니다. 교회 여선교회에서는 다양한 봉사를 많이 하는데 만약 잘 아는 교회, 신앙 있는 권사님들이 돌봄 사역을 한다면 아예 모르던 사람보다는 조금 더 마음 놓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가 권사님들의 돌봄, 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교회가 아이를 함께 양육한다는 생각에 사회적 신앙적으로 만족도가 클 것 같아요. 자, 또 한 번은요. 무엇보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내 자녀는 내가 직접 키우는 겁니다. 부모보다 자녀를 사랑하고 잘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단순히 보육시설을 늘리는 것, 좋은 활동 프로그램을 위탁하는 것보다 부모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신분석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건강한 아이는 부모와의 건강한 관계에서 비롯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낳은 자녀를 직접 케어하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교회가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출산 숫자만 늘리기 위해 수조 원씩 지원하는 것보다 교회가 제도적으로 내 자녀와 일상을 보낼 수 있게 해달라는 목소리를 낸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죠. 네. 이상 다양한 이제 이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정부나 또 교회나 지방자치단체나 사회가 이 저출산이 극복되는데 특별히 교회가 좀 사용되고 특별히 젊은이들의 목소리가 반영돼서 이런 것들이 극복되면 좋겠습니다. 이상 뺑복사의 기독교적 저출산 대책이었습니다.